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증시, 미국의 1분기 GDP 부진에도 기술주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나왔는데 그게 되게 좋게 나와 줌으로써 증시에 어느 정도 방어적인 역할을 또 해주었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1분기 GDP가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여기에서도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이 좀 갈립니다. 누구는 부정적이다, 누구는 긍정적이다 라고 했지만 최종 미국 주식 형태를 좀 보았을 때는 약간의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거치로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보더라고요. 소비 부분에 따른 심리가 더욱더 가중치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더라고요. 그래서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1분기 성장률 둔화가 대규모 무역 적자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1분기 무역 적자는 역대 최대인 1.1억 달러의 전년 동분기 870억 달러를 크게 상회했고 이는 GDP의 마이너스 3.2%를 줄였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 18만 명에 부합하며 전주 대비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18.5에서 18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2천 증가한 17.97만 명을 기록을 했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000명 감소한 140.8만 명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4월 CPI 예비치가 예상치 7.2%를 상회하며 전년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 광물유 제품이 크게 상승한 점이 CPI에 상당한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3.6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 및 일본의 통화 완화 기조와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에 달러와 강세 환경이 유지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었고요.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88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1분기 GDP 발표 이후 급상승했는데 달러와 강세로 이게 조금 소폭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배럴당 105.36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독일의 찬성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원유 공급 감소의 예상됨에 따라 상승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또 많은 관심을 또 받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골드만삭스가 담보대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그 담보가 비트코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어떻게 또 가져갈 것인지를 또 어떻게 또 OTC 거래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물 직접 거래소에서 살 것인지 이것도 매우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게 되면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 아마존의 어닝 쇼크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그나마 애플이나 대부분 인텔이나 이런 쪽이 실적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나와 줌으로써 좀 괜찮았던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었고 애플이 또 어떻게 보면은 거의 100조 원 규모에 따른 자사주 매입을 또 해주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 관리 차원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해당에 있는 그 지수가 생각보다 더 많이 밀릴 수도 있었는데 잘 방어가 나와 주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추락에 있는 이 부분이 차트에 이 추락 포인트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꼬리를 최대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상황에서는 약간의 기술적 반등 부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여지로 보여지긴 하지만 5월달 첫째 주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첫째 주에 있는 아주 여러 가지에 있는 이슈가 너무 많아서
일단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머스크가 트위터에 암호화폐 저장 및 성능 결제 업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닉네임 리플은 2020년도 때부터 라고 해가지고 남겨주셨던 내용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재밌게 분석을 또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11개 은행들로부터 인수 자금을 받은 후 트위터를 인수를 했다. 팩트를 집어보자면 자, 머스크 개인 회사이지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을 위해서 트위터를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제 트위터 수익은 광고 수익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기사를 읽어보면 자, 구글은 작년에 2,570억 달러, 페이스북은 1,170억 달러, 트위터는 50억 달러를 버려들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트위터가 생각보다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 대비보다는 광고 수입료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로빈후드 CEO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베리 실버트가 뭐 이야기했던 게 조금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I 도지유라고 되어져 있죠. I 도지유. 그리고 뒤에 도지가 또 있고요. 그리고 베리 실버트 보게 되면 나는 도지를 사는 것이 오늘 내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믿기지가 않는다 라고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베리 실버트가 도지에 관심이 좀 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이분의 이제 주장은 뭐 이런 거예요. 돈 빌려주는 자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모건 스탠리나 뭐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그런 은행들이 대부분 비트코인 쪽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었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주장을 내비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이렇게 냈습니다. 로빈후드 CEO와 베리 실버트의 반응, 투자 지원금의 은행들이 모두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 머스크는 트위터의 새로운 사업성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도지 파운데이션 기가 원래 라디오 도지는 트위터 어플을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트위터 어플은 암호화폐 지갑과 송금과 사용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성을 제시할 수 있고 광고 수익 외에 뭐 디파이 스테이킹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머스크 형이 기존의 사업을 해놨던 잭도시의 사업 부분을 얼마나 틀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잭도시 방향성을 보게 되면 이런 게 거의 다 들어가져 있긴 합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크게 그대로 가도 어차피 암호화폐 쪽은 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약간의 좀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더 이슈거리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요점을 만들어 주면서 또 사업성도 더 좋게 만들면 저희한테 더 땡큐겠죠. 아무튼 엄청나게 기대감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해외 금융 계좌 5억 원이 있나요? 6월까지 홈택스 신고를 해야 된다. 작년 6월 3일자 기준으로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걸 왜 갖고 왔냐? 계속 이제 뭐 저번에 영상 올려놨던 거에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물론 많이 달아주시긴 했던 분이 이제 두 분이 물어보시긴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명확하게 포인트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계좌 정보에 따른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 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자, 적용이 되는데 이건 이제 자, 작년 21년도 때 나왔던 기사니까 이번이 22년도죠. 그러니까 22년도 기준에서 12개월 중에 단 하루라도 거래소 잔액이 5억 원 이상이었던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23년도 6월에 계좌 정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우회할 수 있는 거, 우회할 수 없는 거를 알려드려야 되겠죠. 일단은 자, 코인 말고 기타 뭐 주식이나 부동산 다 해서 토탈 금액으로 참고로 합니다. 토탈 금액이에요. 네, 이 애도 토탈입니다. 토탈해서 5억 원 넘어가면 다 신고해야 됩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 다 포함해서요. 네,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L랑 L은 뭐 신고 안 하면 100% 걸립니다. 예,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코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제 가족이 있으면 그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먼저 시킵니다. 네, 그래서 쪼개기를 먼저 한 뒤에 진행을 해 놓으면 확인할 길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는 명확하게 내 거다라는 게 명확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거래소에 개인 지갑을 등록을 안 해놓으면 이게 내 거다라는 증빙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후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의 도덕적인 부분으로 어디까지 할 거냐, 이 부분이 없잖아요, 이 건이와. 그리고 이제 대다수 나라들에 따른 이런 조세 정책이 약간씩 타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뭐 제가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지갑 쪼개기, 왜 코인 쪼개기가 왜 들어갔을까? 뭐 국내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5억 원이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나는 탈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이 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족 부분이 있으면 이게 가족들에게 이제 거래소 맞추고 해서 일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인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이제 너무 많은 금액을 그렇게 할 경우에는 걸릴 확률도 있으니까 알아서 더 머리를 쓰셔야 되겠죠.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그냥 이런 경우 부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머리를 쓰신 다음에 응용을 해서 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단 하루라도 넘었으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고 싶지 않는다 라고 하면 본인의 성향에 맡겨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왜냐면 내가 이 지갑을, 내가 갖고 있는 해외 거래소에 있는 거나 아니면 개인 지갑이 내가 이거를 신고하고 싶지 않은 성향으로 들고 있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머리를 더 쓰셔야 되겠죠. 원래 취지가 신고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신고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거를 오히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신고를 한다라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알아서, 제가 뭐 탈세를 조장하는 거 아니고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원칙으로는 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꼭 필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나라가 해외 쪽에 있는 자산까지 다 취합을 해서 전 국민에 있는 대략적인 재산 파악 부분을 더욱더 명확하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나라의 부채 비율하고 뭐 국민이 갖고 있는 자산 비율하고 이걸 좀 통계를 내어 보려고 하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국가가 쓸 수 있을 만한 재원과 정책이나 이런 비용 부분을 좀 고려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고령화 사회에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좀 크니까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만큼 금리 인하가 되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나왔으니까 조세 정책은 더욱더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더 탈세를 하려고, 또는 합리적인 탈세를 하려고 그렇게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네, 이번 내용은 거의 다 이제 통화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좀 참고를 해 두셨으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의 관점과 통화의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게 되면 19년도, 20년도 때 통화가치 변화율 자체가 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 때도 대다수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이것보다 더 박살이 났죠. 참고로 이것보다 더 많이 박살. 2021년도 거는 아직 이미지가 없어서 그렇지만, 기존의 이제 나라
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통계가 있습니다. 그거 땡겨오면 수치만 나와져 있어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제가 따로 안 가져오긴 했지만 너무 많이 박살이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당연히 수입 물가 부분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 부분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을 일단 기본으로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디폴트도 같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연쇄 디폴트 위험 커지고 있는 개도국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남미가 들어가져 있죠. 남미는 옛날 때부터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2018년도 때부터 IMF 국제통화기금을 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거의 그냥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거의 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까지 왔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선언한 나라가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집트, 튀니지, 페루, 엘살바도르, 가나, 에디오피아 등등인데 훨씬 더 지금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 세계은행은 73개 개도국에 올 한 해 해외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43조 3,900억 원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부채 규모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못 받을 돈이 또 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반면에 일개 이제 개인과 개인으로 또 바라보았을 때는 자국에 있는 통화를 안 쓰려고 하겠죠. 네, 안 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대체되어져 있는 그런 코인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거니와 그 다음으로 왜 이렇게 이제 달러가 강세를 많이는 보이고 환율이 뭐 1200 지금 7, 8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간략하게 중국의 위안화 급락으로 인해서 중국이 별로 좋지 않고 오히려 지준율 인하까지 하면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풀어서 경기를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코로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쪽 나라에 있는 어떻게 보면 통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주변에 어디 쪽으로 돈을 통화를 이동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니까 미국 쪽으로 또 간 겁니다. 중국이 약하니까. 그 다음으로 일본 하는 짓을 보니까 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엔화 부분에 이제 인플레가 처음으로 왔네.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도 인플레가 잘 안 나왔는데 이번에 이 인플레 불씨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더 많이 풀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약세를 뭐 대부분 뉴스 뭐 한국 뉴스들 보면 되게 안 좋게 해석을 하는데 일본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약세를 만들면서까지 여도 이 인플레를 불씨를 어떻게 해서든 내야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당연히 돈을 많이 그렇게 뿌려대고 있으니 이쪽도 들어가면 안 되겠다. 뭐 돈을 어느 쪽으로 옮기지? 미국. 그 다음으로 이제 유럽이 있겠죠. 유럽이 있는데 유럽 쪽도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 왜 상황이 안 좋을까요? 저기 옆 동네는 또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쪽에 돈을 보내고 싶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딱 보니까 유럽은 경기가 안 좋을 게 뻔히 보여. 에너지 부분에 있었을 때 러시아와의 따른 관계도가 틀어지면서 너무 고정 비용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쪽도 썩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원화도 왜 약세일 수밖에 없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통화 스와프를 작년 12월 달에 어떻게 해서든 했었어야 했는데 미국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이게 실패가 되면서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출 주도용 국가이다 보니까 중국이 약하고 옆 동네 일본도 돈 풀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많은 영향을 저는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하락을 보여줌으로써 또 한국에 그만큼 또 많은
나중에도 경쟁력 부분에 있었을 때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유럽 쪽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의 40%가 러시아산인데 경기 침체,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로화가 좀 많이 약세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되게 웃긴 게 가스관을 이제 잠그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뭐 당연지사인데, 자, 독일 탈원전 하겠다라고 이야기도 또 한 번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장 가스비 또 16% 올린다고 했었고요. 영국은 54%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친 거죠. 이것보다 한 번 더 올릴 확률도 높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물가가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동네 보면 뭐 팜유, 석탄도 팔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커피값도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통화가치 하락도 많이 나왔지만 반면에 물가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돈 부분에 있어서, 돈에 내가 근로소득으로 만들어냈던 이 돈, 월급이 매 하루하루마다 지날수록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도 또 문제점은, 이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해당에 있는 이 제품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그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러시아 가스 없이 지내기는 불가능하다. 독일 가스대금 루블 결제에 응할 것 같다. 라는 기사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블 결제에 응할 뜻을 밝혔다. 독일이. 되게 웃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35%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5%. 그래서 이게 중단이 되면 GDP의 마이너스 5%를 찍을 거 감안하고 해야 되는데, 뭐 겨울이 안 온가요? 겨울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건, 이제 폴란드 쪽을 좀 봤던 거예요. 폴란드 쪽을 움직이는 폴란드 쪽을 보다 보니까 불가리아와 폴란드 가스 공급을 중단한 바를 최근에 이제 봤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 봐라, 이거 장기 전쟁에 따른 장기화가 되는 게 과연 우리한테 이득일까? 또 이제 일단 물음표가 되겠죠. 그래서 고민이 엄청 많을 것 같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옆 동네를 보니까 이탈리아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너지 기업이 루블화 계좌 개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자, 유럽의 기업 일부는 러시아 가스대금 루블화 결제를 하고 있다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되게 웃기죠. 그래서 우리는 한때 뭐 루블화 통화 부분을 보게 되면, 야, 곧 박살난다라고 많이들 그렇게 막 기사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막 3사에서 그렇게 많이 때렸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회복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되게 웃기죠. 그리고 러시아 가스프롬, 폴란드 러시아 가스에서 역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 이것도 되게 웃긴 게, 폴란드가 그깟 천연가스 때문에 독일을 맹비난했던 폴란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폴란드 자체에서 러시아 가스를 쓰고 있는 독일에서 역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스를 구매하고 있다. 폴란드는 어떻게 독일에 역수입하고 있는 것을 그래 놓고 정치적으로는 저렇게 막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웃기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게 겨울로 가게 되면 아마 독일, 프랑스, 영국은 러시아 쪽에서 계속 끌려갈 것 같다. 이미 케이스를 보여주었잖아요. 폴란드 잠궜잖아요. 잠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맹 비난했는데 폴란드도 답이 없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독일 거 갖다 쓰고 있는 거. 그 독일 거는 누구 건가요? 러시아 거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답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 쪽에 따른
지금의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가스를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게 더 역설적인 거죠. 되게 웃긴 건. 그래서 전쟁을 빨리 탈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과연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상당히 불리화되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66%로 나와져 있지만 35%대까지 낮춰놨고, 그다음에 이쪽하고 이제 이쪽이 이제 문제인데, 여기는 여기에서 땡겨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작년에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 순위가 나온 게 있는데 베트남이 제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베트남 쪽이 그만큼 많이 채택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작년에 그 베트남 쪽이 진짜 코로나 사상 최대치까지 찍고 그 다음에 백신도 없어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해외 사업장을 다 빼버렸습니다. 한 달에 10,000개 사업장씩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 방역 안 한다라고 해서 구역별 그 격리를 어떻게 보면 중국과 비슷하게 그렇게 막아버렸는데 그거 어쩔 수 없이 풀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해외 사업장이 정리가 됐던 수를 그나마 조금은 회복을 해 주었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개인 일반인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주수입을 바꿨냐 아시잖아요. 이제 P2E 쪽으로 많이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P2P 거래량 부분으로 또 많이 거래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면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때는 이제 베트남 지도가 뭐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윗동네 아랫동네 가려면 여기에다가 바리게이트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못 가잖아요. 나는 잠깐 놀러 왔는데 여기 잠깐 놀러 왔는데 이쪽을 못 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여기에 못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국제결제 시 통화 비율 순위라고 해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스위프트 자료입니다. 1위 미국, 2위 유럽, 4위 중국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공작원군의 전장망 해킹 시도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 넘어간 육군대회라고 해서 군대의 통신망이 한번 뚫릴 뻔했다. 북에서 4,800만 원어치 해킹을 시도를 했는데 현역 군인이 간첩 활동으로 체포는 처음이었고 공작원에게 암호화폐 7억 원 정도 받고 기밀 유출 시도를 했었다. 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알트코인 부분은 좀 안 좋다. 그리고 이더리움 총 공급량의 9.7%가 스테이킹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거니와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과 나머지 미국 증시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요새 계속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 첫째 주 때까지는 유럽 지수, 미국 지수 꼭 잘 챙겨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국이 좀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에너지 부분도 석탄을 많이 쓰는데 석탄 가격이 미쳤거든요. 그러니까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를 시키는 형태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또 미세먼지가 심해질 수 있으니 이제 한국은 조만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다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주된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진다. 그리고 나라들이 많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도국 41개국이 연쇄 디폴트 위기가 아니라 거의 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망한 만큼 이제 부실 채권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달아서 뭐 무너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까지 이제 좀비 채권으로 남아져 있을 거냐. 그리고 이제 이걸 일반인들한테 이제 보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물가도 많이 올랐고 내가 버는 돈, 이 신흥국들에 있는 돈 자체 통화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코인을 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코로나를
이겨내지 못했던 일부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할 것 같고,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 정리는 뭐 이런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미국만 보고 비트코인 방향성을 볼 수밖에 없다. 왜냐? 아시아, 일본, 중국 안 좋죠. 유럽, 러시아 때문에 안 좋죠. 그러면 지금 미국밖에 없어요. 여기 통화도 약해. 그럼 미국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 작년에 유저수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그쵸? 그럼 뭐 당연히 얘랑 커플링이 될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미국 거를 제가 많이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고요. 또한 이제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나라의 저런 나라들에 있는 채권이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채권들 양도 그게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유럽 쪽이 이제 러시아가 폴란드 보여줬으니까 독일, 너희 프랑스, 영국 결과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을까요? 빨리 결론을 지어라. 결론 짓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스밸브 잠궈서 협박을 할 건데 그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것도 비트코인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미국이 생각보다 이번에 GDP가 약간 흔들렸던 부분이 나왔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유럽하고 중국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나홀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올해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내년이 일단은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이제 조금씩 티가 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과연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오게 되는데, 지금의 FOMC에서 올릴 수 있을 만한 기준금리를 0.25 아니면 0.5인데 여기서 0.25로 가면 이제 또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0.25로 낮춰서 하면 야, 이제 주식도 분명히 좋을 거야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게, 경기가 안 좋은 상태로 0.25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내려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차라리 0.5를 예정대로 갔던 형태로 가는 게 전 낫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생기면 또 지수는 밀리고 코인한테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유일무이하게 미국만 지금 고물가 고성장이 가능한 지금 패턴이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들은 좀 쉽지 않는 실정이다. 그래서 돈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일반인, 네, 코인으로 돈이는 신규 유저가 이 돈을 넣어줄 수 있을 만한 쪽은 일단 미국밖에 없다. 나머지 쪽은 거기에서 활용을 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내는 형태인 거지, 내 돈을 넣어놓고 그거 불려서 나오는 전략은 미국밖에 없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로 끝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